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자, 최근에 국부론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해요. 작년에 이 황교안 전 총리가 이 민부론 해서 이 국부론을 조금 바꿔서 정책을 내놓고 그랬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부의인문학이라는 책을 리뷰를 했는데요. 거기서 보면 우리나라 서울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199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이 국부론을 근거로 설명드린 부분이 나옵니다. 해당 영상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고요 라고 설명드리면 또 귀찮으니까 안 찾아보시죠. 궁금은 하시고.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국부론이 쓰여진 게 1776년이에요. 그런데 그 1700년 당시에도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상당한 골칫거리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지금 같은 이 부동산이 주택이 아니라 이 농지였거든요. 비옥한 농지를 하나 보유하고 있으면 이걸 임대해줘서 임대 수익을 얻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거나 아니면 이걸 팔 때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받아서 평생 걱정 없이 살 정도로 이런 큰 돈을 벌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농지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임대료도 계속 오르는데 왜 이렇게 땅을 가진 사람들만 돈을 버냐, 이것을 설명한 게 바로 이 국부론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이유, 그리고 일본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1700년도에 이미 정확히 설명이 되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만 봐도 뭔가 국부론 한번 알아보고 싶으시죠? 대체 국부론이라는 게 뭐길래 유명 정치인이 정책을 펼치는 데 사용하고 3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전망하고 원리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활용이 되는지, 제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설명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경알못도 이해하는 경제 채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국부론이 쓰여진 이 1700년대 배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7세기에 영국에서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도부터 1800년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났고요. 그 과정에서 국부론이 쓰여지게 됩니다. 자, 우선 영국의 16세기에는 이 튜더 왕조식인데요. 이때 영국에서 모직물 사업이 점점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시 장원이라고 해서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농노들의 거처가 있고요. 그리고 농경지가 있고 그 주변에 들판이나 숲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영주가 이쪽에 농노들이나 이 농부들을 관리하고 재판을 하고 이런 절대 권력을 가진 이런 구조였죠. 자, 그래서 브레이브하트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를 보면 농노들이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 이 영주가 내가 먼저 하룻밤을 잔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바람에 영주 죽이고 그 다음에 왕에도 도전하고 이런 내용이 바로 브레이브하트죠. 자, 이 당시가 바로 약 16세기 경인데요. 자, 이때 양털을 이용한 모직물 사업이 되게 성행합니다. 그래서 영주들이 논밭은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나머지 들판이나 숲을, 그리고 농경지 중에서도 일부분에는 울타리를 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안에 양을 기릅니다. 그래서 모직물 산업이 번성을 해서 이것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자, 이것을 울타리를 친다 그래서 엔클로저 운동이라고 하는데 엔클로저가 이렇게 둘러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때 이 장원 안에 살던 이 농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소유한 땅도 있고 이 영주가 소유한 땅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농사를 짓고 나서 한 3년 정도 이 땅 힘을 기르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기간이 있었거든요. 자, 이때는 영주의 땅을 경작해주고 먹고 살 걸 마련하거나 들판이나 숲 같은 데 가서 도토리 따먹고 아니면 풀 뜯어먹고 이러면서 살았었어요. 상당히 어렵게 살았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영주가 울타리를 치고 양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이 농노들이 먹을 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농노들은 영주들이 만든 이 공장에서 이 수공업을 하는 이 노동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농촌에 있던 사람들 중 일부는 또 도시로 가서 노동자가 되고요. 그래서 16세기, 17세기 경에는 이 영국에서 이 모직물 산업 때문에 상당히 많은 노동자 계급이 생겨나요. 자, 그래서 16세기경 영국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 말은 토머스 모어라는 사람이 쓴 이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요. 영주들이 농지 아니면 공공소유였던 이런 들판이나 숲 같은데 울타리를 치고 그쪽에서 양을 기르기 시작하면서 자, 거기서 먹고 살던 농노들이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일부는 실업자가 돼서 굶어 죽던가 이런 현상을 보고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이런 비유를 썼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엔클로저 운동이 꼭 나쁘게만 돌아갔냐? 자, 그렇지 않습니다. 농노들이 모직물 산업이 발달을 하면서 도시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머무르면서 아니면 영주나 아니면 돈을 가진 사람들의 공장에 들어가서 이 노동자가 되면서 산업혁명의 기초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일단 이 수공업을 하게 되면 분업을 하게 돼요.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에도 이런 말이 나오는데 핀을 하나 만들 때 사람 혼자 만들면 하루 20개도
못 만드는 거죠. 일단은 철을 갖다가 얇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구부리고 뾰족하게 만들고 이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혼자 하면. 자, 그런데 10사람이 공장에 들어가서 한 사람은 철을 얇게 만들고 또 한 사람은 철을 구부리기만 하고 또 한 사람은 철을 뾰족하게 만들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루에 만들 수 있는 게 48,000개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혼자 핀 하나를 만들어서 쓰는 것보다 월등하게 많은 생산 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자, 이것은 핀뿐만 아니라 모직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겠죠. 꼭 어떤 사람은 그걸 다듬고 어떤 사람은 그걸 꿰어서 모직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이렇게 16세기, 17세기 엔클로저 운동, 그리고 18세기 인도로부터 면직물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자, 면직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영국도 당시 모직물을 통해서 해외와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잘 갖춰진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지대에 면직물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 흑자를 달성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모직물, 마직물 이런 공업지대에서 본격적으로 면직물을 생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분업화되는 과정에서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죠. 자, 이때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는데요. 역시나 산업혁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증기기관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이 와트가 개량한 증기기관입니다. 이 면직 산업이 성행했기 때문에 주로 방적기 등 관련 기계를 가동하는 데 사용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노동자가 많아진 환경, 그리고 무역이 성행했던 시대, 그리고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 분업의 과정에서 생산의 효율성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산업혁명이 시작이 된 거죠. 자, 이렇게 영국의 산업혁명 태동기에 애덤 스미스가 이 광경을 목격하죠. 1760년대 산업혁명을 보고 1776년에 이 국부론이라는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내용이 국부론의 1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8세기에는 서유럽의 기름진 토지를 보유한 이 프랑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신대륙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거의 독점에 가깝게 무역업을 하던 에스파냐도 있었어요. 자, 이런 강대국을 제치고 어떻게 영국이 유럽에서 당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었냐? 자, 이것을 설명한 것이 바로 국부론의 1권의 내용인데, 자, 1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분업을 통해서 생산성을 늘리고 기계를 사용해서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좋은 제품이 생산되고 이것이 점점 가격이 내려가면서 가난한 구성원들조차 해당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자, 이렇게 전문화된 사람들의 협업이 국가의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죠. 비옥한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프랑스보다 신대륙에서 금도 많이 가져오고 향신료도 많이 가져오고 이렇게 무역업을 잘하는 이 에스파냐보다도 인당 생산성을 크게 늘린 영국이 가장 부유해졌다. 자, 이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냐 하면 지금의 경제 상황까지 그대로 설명하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브라질이 우리나라보다 GDP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브라질보다 GDP가 더 낮아요. 지금 국가별 GDP 순인데 브라질이 9위고 우리나라가 12위죠. 브라질의 경우 주요 산업이 1차 산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 산업인데 그 중에서 반도체, 화학, 조선, 철강 등 약간 첨단에 가까운 이런 산업이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이죠. 브라질에 단 한 사람만 살고 이 사람이 바로 이 1차 산업을 해서 수출을 해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단 한 사람이 살고 우리나라 이 사람은 바로 우리나라 지금 2차 산업, 반도체, 휴대폰,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자, 브라질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자동화로 공장에서 폴더블 폰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 브라질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거의 한 200만 원 하는데 200만 원 돈이면 이 사람이 혼자 1년 내내 먹고 살 수 있는 이 농산물을 브라질에서 교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브라질 사람도 소유를 하고 싶은데 자국에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이 대단히 효율적인 상품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폴더블 폰 몇 개만 교환해도 이 브라질 사람이 수년간 열심히 노동을 해서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걸 그냥 편하게 가져다 먹고 쓸 수 있는 거죠. 효율적으로 분업화가 되고 기계화가 되면서 인당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보다 우리나라가 전체 GDP는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더 부유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이 인당 국민 총소득 GNI라 그러죠. 자, 이것이 더 높다는 말입니다. 앞서서 국부론에서 효율적인 생산이 국가의 부를 결정한다고 국부론에서 말했죠. 자, 이것이 현재 경제에도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전으로 경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들으시면 그때 들을 때는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데, 자, 그런데 실전에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시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국가가 아닌 기업 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요. 좀 장기적으로 가서 수익을 크게 보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좋은 기업을 고르려고 하는데 1번 기업은 주가 대비 자산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PBR이라고 하죠. 이게 낮은 거예요. 한마디로 주식 대비해서 이 회사의 자산을 이 주가로 나눠서 봤더니 뭐 주식은 지금 100원인데 주가는 100원인데 이 회사의 주당 순자산이 500원이라는 거죠. 시중에 거래되는 이 주가 대비해서 기업이 보유한 토지나 뭐 현금 이런 유무형 자산이 굉장히 많은 기업인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생산 효율성이 상당히 낮아서 영업이익률이라 그러죠. 매출 대비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나냐. 자, 이게 1%밖에 안 돼요. 100만 원을 팔아서 만원 이익이 남는 이런 회사입니다. 두 번째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PBR이 더 높아요. 지금 이 회사의 주가는 100원인데 이 회사가 가진 실제 순자산은 뭐 50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대신에 생산 효율이 굉장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50%입니다. 한마디로 100원을 팔면 그중에 50원이 남는 거예요. 자, 만약에 1번 기업과 2번 기업이 있는데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장기적으로 더 수익이 크게 날까요?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왜냐하면 1번 기업은 주당 순자산은 상당히 많은 생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2번 기업은 자산이 적어도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니까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익이 크게 늘기 때문에 기업의 자산 증가 속도도 더 빠르고 주가도 더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한마디로 2번 기업이 더 부유하다는 겁니다. 자, 일부에서는 뭐 정통 가치 투자라 그래서 PBR,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보다 주가가 아주 낮은 기업을 사면 뭐 언젠가는 기업 주가가 올라서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다 뭐 이러면서 뭐 무작정 기다리는 이런 투자 방식도 있죠. 하지만 반대로 이런 기업보다 회사가 보유한 당장의 자산은 적지만 영업이익률이 뭐 50% 이상 이렇게 돼서 쭉쭉쭉쭉 수익이 더 나는 기업, 이걸 바로 성장주라고 하거든요. 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가치주를 뭐 사서 무작정 기다리는 방식보다는 이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수익이 월등히 더 나는 게 계속 증명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고전을 공부하면 실전에서도 그대로 경제의 논리 그리고 투자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또 재미가 없죠. 국부론의 1번의 내용에 대해서 경제를 전혀 모르셔도 그냥 이야기만 듣다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 국부론의 두 번째 내용을 설명드릴 건데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